남편과 나는 외국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나는 독일어를 못 알아듣는 척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한 문장을 듣고는 내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수진은 침실 문을 닫고 이불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교재를 꺼냈다. 페이지마다 그녀의 단정한 글씨가 빽빽했고 책 곳곳에는 북마크가 꽂혀 있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스탠드 불빛을 낮춘 뒤 그녀는 연습 문제집을 펼쳤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남편 박준호는 또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고 앞으로 2시간은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생활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었다.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자기 일에 몰두하는 저녁이면 수지는 어김없이 교재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무료 온라인 외국어 강좌 광고를 본 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곧 깊이 빠져들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단어들이 모여 문장이 되고 점차 다른 나라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즐거웠다. 그것은 마치 퍼즐을 푸는 것과 같았지만 훨씬 더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다. 2년 전 그녀가 플로리스트 강좌에 가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불태웠을 때 그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그녀를 비웃었다. 그 웃음에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수진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돈만 쓰고 한 달 다니다가 늘 그랬듯이 그만두겠지. 그때 그가 말했다. 난 늘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녀가 반박하려 했다. 그냥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을 뿐이에요. 새로운 거, 그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매달 새로운 취미가 생기잖아. 요가, 그림, 또 무슨 잡동사니.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때 그녀는 침묵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이 남았다. 그리고 반년 후 요가 수업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잘라 말했다. 또 시작이군. 우리 집에 그런 쓸데없는데 쓸 돈 없어.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아. 그날 이후로 수지는 자신의 소망을 남편과 나누는 것을 그만두었다. 어차피 진지하게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휴가는 어디로 갈지, 가구는 무엇을 살지, 손님은 언제 초대할지 모두 준호가 결정했다. 그녀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동의했다. 가끔 반대 의견을 내려고도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무시했다. 내가 더 잘 알아? 당신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지는 번번이 물러섰고 마침내 자신의 삶에서 그림자처럼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괜히 부엌에 나가 남편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일부러 침실에 가져다 놓은 보온병에서 차를 따랐다. 침대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연습 문제에 몰두했다. 헤드폰을 낀 채 휴대폰 앱으로 발음을 확인하며 작은 소리로 단어들을 따라 읽었다. 준호가 알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자신만의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 세상에서 그것은 그녀만의 작은 자유의 공간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에서 해설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골을 넣었나 보네.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다. 준호가 무언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아마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의 흥분된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과 함께 그렇게 웃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그녀는 한숨을 쉬고 교재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15년 전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다. 준호는 다정했고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산책하며 계획을 세우고 사소한 일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를 내 사랑이라 부르며 그녀가 자기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다. 수지는 그 모든 말을 믿었다.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의 경력에 대한 꿈, 큰 집에 대한 꿈, 언젠가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꿈을 듣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했다. 준호는 더 강인해지고 자신감에 넘쳤으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자 이제 그들의 삶을 혼자서 좌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수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다. 그녀의 월급은 식비와 개인 용돈을 겨우 감당할 수준이었다. 준호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자동차와 휴가 비용을 대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
그들은 싸울 때면 그가 쏘아붙였다. 룸메이트 3명이랑 원룸에서 살고 있었겠지. 수지는 침묵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그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너무 약하고 너무 우유부단하고 너무 평범했다. 아이는 없었다. 처음에는 경력, 대출, 집수리를 핑계로 미뤘다. 그러다 보니 잘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 분석, 시술. 이 모든 것이 1년 넘게 이어졌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제는 고통스러워졌고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수지는 남몰래 아기를 꿈꿨다. 아기를 재우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기는 두려웠다. 준호가 또다시 상처 주는 말을 할까 봐에 그것이 내 탓이라거나 그런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할까 봐에 최근 몇 달간 그들 사이에는 벽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피곤하고 짜증이 난 얼굴로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저녁 식사 중에는 휴대폰에 콜을 받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수진이 대화를 시도하고 하루 일과를 묻고 회사 얘기를 하고 농담을 던져도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5분도 안 되어 거실 텔레비전 앞으로 가버렸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낚시를 가거나 차고에서 시간을 보냈다. 수지는 그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 특히 그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 갈비찜도 만들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에 가거나 그냥 산책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나 피곤해, 수진아. 좀 쉬게 해줘. 일주일 내내 죽어라 일하고 와서 또 나한테 놀아달라고 조르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이 알아. 그러면 그녀는 물러섰다. 설거지를 하고 집을 치우고 창밖의 행인들을 바라보며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이 되었을까? 그녀는 그를 잃어가고 있거나 이미 잃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15년의 세월이 헛되었다는 것, 사랑이 끝났다는 것, 완전히 혼자 남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준호가 갑자기 더 큰 아파트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을 때 수지는 기뻤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비좁게 느껴졌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공동의 프로젝트, 공동의 목표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예전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게 해줄지도. 새 아파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생의 장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질지도 몰라. 그들은 매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준호가 찾아봤고 그녀는 소파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태블릿으로 여러 선택지를 보여주면 그녀는 구조가 마음에 드는지, 창문 위치는 좋은지, 부엌은 편리한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의견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여긴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어. 그가 무시했다. 여긴 너무 비싸. 우리 형편에 안 맞아. 여긴 동네가 별로야? 술주정뱅이들만 살아. 당신이 뭘 알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화면을 보며 속으로만 생각했다. 몇 주간의 검색은 한 달이 되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었지만 갈수록 체념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매번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구조가 불편하거나 이웃이 시끄럽거나 집이 낡았거나 주차 공간이 없거나 가격이 너무 높았다. 준호는 늘 불만이었고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았으며 부동산 중개인과 다퉜다. 수지는 이 끝없는 발품과 그의 끊임없는 짜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느낌에 지쳐갔다. 가끔은 그가 일부러 흠을 찾아 아파트를 사지 않으려고 그 순간을 미루려고 하는 것 같았다.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교재 앞에 앉아 또 다른 문법 연습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준호가 침실로 불쑥 들어왔다.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수지는 깜짝 놀라 간신히 문제집을 덮어 베개 밑으로 밀어넣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가 본 건 아닐까? 수진아, 이것 좀 봐. 그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물이 올라온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거야. 80제곱미터의 방 3개의 동네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 외국인이 파는 거래? 독일 사람이라는데? 내일 보러 가자. 우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휴대폰을 받아 설명을 훑어보았다. 아파트는 정말 좋아 보였다. 천장이 높은 밝은 방들, 넓은 부엌, 욕실 2개, 유리로 된 발코니. 사진은 전문가가 찍은 듯 품질이 좋았다. 주인이 집을 잘 관리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원목 마루는 반짝였고 벽은 새로 칠한 듯 했으며 가구는 흠집 하나 없이 했다. 예쁘네요. 그녀가 사진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왜 판대요? 고국으로 돌아간대. 여기 쓰여 있잖아. 준호는 마치 그녀가 너무 오래 보는 것 같다는 듯 휴대폰을 다시 가져갔다. 여기서 몇 년간 일했대. 계약이 끝나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이미 연락해서 내일 오전 11시로 약속 잡았어. 같이 갈 거지? 당연히 가야죠. 수진이 대답했다. 그래, 잘 됐네. 이번 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주말마다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 지쳤어. 그는 기지개를 켜며 하품했다. 알았어. 난 가서 경기 마저 봐야지. 당신은 여기서 뭐 해? 그냥 자기 전에 책 좀 읽으려고요. 그래, 그는 이미 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다. 너무 늦게까지 있진 마.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수진은 침대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독일 사람, 외국인. 마음속에서 무언가 덜컥했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문제집을 다시 꺼내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적어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녀의 독일어 실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 간단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었고 자막 없이 영화를 이해했으며 연습 삼아 가끔 짧은 글을 쓰기도 했다. 온라인 강좌 선생님은 그녀의 실력 향상을 칭찬하며 발음과 언어 감각이 좋다고 말했다. 만약에 그 생각은 갑작스러웠고 동시에 미치도록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만약 내일 집주인을 만났을 때 내가 독일어를 알아듣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침묵하는 거다. 한마디도 모르는 척하는 거지? 준호는 분명 그 독일인과 그의 모국어로 대화할 것이다. 남편은 항상 유럽 출장 후에 회화 실력이 꽤 늘었다고 자랑했었다. 업무차 베를린과 뮌헨에 몇 번 다녀오면서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러면 그녀는 그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여과 없이, 통역 없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준호가 어쩌면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을 모든 것을 이게 왜 필요할까? 수진 자신도 그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 무언가가 그래야 한다고 속삭였다. 막연한 불안감, 직감, 육감,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다. 어쩌면 준호가 자신에게 정직한지 시험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결정에서 소외되는 것에 지쳐서 그의 해석을 거치지 않은 진실을 단 한 번이라도 알고 싶었을지도, 아니면 그저 자신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단순하고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는 준호가 침대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코를 골고 있었다. 수지는 늘 그랬듯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그를 깨울까 봐 움직이기도 무서워했다. 그가 잠을 설치면 유난히 더 짜증을 냈다. 어둠 속을 응시하며 내일 일을 생각했다. 이상한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였다. 내일 무엇을 듣게 될까?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만약 끔찍한 것이라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전의 삶도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해. 그녀는 생각했다. 매일 불필요하고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을까? 아침에 그들은 일찍 출발했다. 아파트는 도시 반대편, 새롭고 고급스러운 동네에 있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집중한 채 말없이 운전했고 가끔 교통체증이나 주변 운전자들의 운전 실력에 대해 불평을 터뜨릴 뿐이었다. 수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집들을 보며 머릿속으로 가능한 대화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두려웠다. 막상 실전에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당황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게 어리석은 생각이고 괜히 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라면?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 신호 대기 중에 준호가 그녀를 힐끗 보며 갑자기 물었다. 표정이 안 좋네. 벌써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수진이 서둘러 대답했다. 그냥 또 뭔가 안 맞을까 봐 걱정돼서요. 걱정 마. 괜찮은 매물이야? 내가 서류랑 아파트 이력까지 다 확인했어. 깨끗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다 통역해줄게. 알다시피 외국인들은 조심해야 해.
속일 수도 있거든. 교활한 유럽인들이란 우리가 다 바보인 줄 알지. 수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쥔 채 침묵했다. 통역해준다고 그녀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문제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통역하고 무엇을 숨길지인데 그들은 유리 외벽으로 된 현대적인 고층 건물 앞에 주차했다. 입구는 깨끗했고 안내 데스크에는 경비원이 있었으며 편리한 인터폰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층 로비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비싼 방향제 냄새가 났다. 준호는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은 곳이네. 전망이 밝아. 가격은 분명 오를 거야. 이 동네 전체가 고급 주택으로 개발되고 있으니 투자 가치가 있어.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고 조용했으며 거울 벽으로 되어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다. 창백한 얼굴, 긴장으로 굳은 입술, 가방끈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는 손 후 그녀는 겁에 질려 보였다. 정신 차려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그저 침묵하고 듣기만 하면 돼.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수진. 절대 아무 일에도 끼어들지 않는 나 자신이 되면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들은 부드러운 카페트 위 깔린 복도를 걸었다. 준호는 휴대폰으로 아파트 호수를 확인하고 해당 문 앞에 멈춰 섰다. 수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연기를 해야 하고 모르는 척해야 하고 침묵해야 한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몸짓 하나로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자신감 있고 느긋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듣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것뿐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는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예리한 회색 눈을 가졌다. 그는 밝은 셔츠와 어두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고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쿠르트 베버입니다. 그는 약간의 억양으로 자신을 소개하고는 준호가 독일어를 알아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모국어로 전환했다. 수지는 긴장했지만 표정에 드러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환영 인사,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 집에 약간 어수선한 것에 대한 사과까지 모든 단어를 알아들었다. 집은 완벽하게 깨끗했지만 말이다. 준호는 같은 언어로 자신감 있게 자신을 소개한 후 무심하게 그녀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이쪽은 제 아내 서수진입니다. 독일어는 못해서 제가 통역을 할 겁니다. 이 쿠르트는 그녀에게 몸을 돌려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고 짧게 미소로 답한 뒤 수줍고 당황한 척 눈을 내리깔았다. 속은 긴장으로 바짝 오그라들었다. 시작됐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목격자이자 투명 인간이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쿠르트가 문을 더 활짝 열며 비켜섰다. 그들은 넓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밝은 색 원목 마루, 벽 전체를 차지하는 붙박이장, 고급스러운 액자에 담긴 거울, 천장 조명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은은한 빛. 공기 중에는 깨끗함과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쿠르트가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고 수지는 속으로 감탄사를 터뜨렸다.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거대한 방에서는 멀리 공원과 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구는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했다. 회색의 큰 코너 소파, 유리와 나무로 된 커피 테이블, 한쪽 벽을 따라 책과 기념품으로 가득 찬 책장. 아름다워요. 그녀는 참지 못하고 한국어로 말했다. 준호는 쿠르트에게 대충 통역하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였다. 수지는 귀를 기울여 남편이 한 말을 알아들었다. 아내가 감명받았다고는 하는데 이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지는 좀 더 봐야겠네요. 쿠르트는 웃으며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천히 방들을 둘러보았다. 큰 침대와 전용 드레스룸이 있는 침실, 쿠르트가 서재로 사용하는 작은 두 번째 침실, 현대적인 가전제품과 대리석 조리대가 있는 주방 겸 거실. 쿠르트는 집에 대해, 건물에 대해, 동네에 대해 무언가 설명했다. 준호는 간헐적으로 통역했지만 수지는 그가 세부 사항을 생략하거나 뉘앙스를 바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쿠르트가 건물관리 회사가 훌륭해서 어떤 문제든 신속하게 해결해준다고 언급했을 때 준호는 그것을 관리회사가 그저 그렇지만 견딜 만하다고 통역했다. 집주인이 이웃들이 조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 교수, 의사, 사업가시라고 말했을 때 준호는 수진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웃들은 평범하고 별 문제 없었대의. 수진은 인테리어나 가구, 창밖 풍경을 보는 척하며 침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커져갔다. 왜 준호는 쿠르트의 말을 왜곡하는 걸까? 왜 아파트의 장점을 축소하는 걸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가격을 깎기 위해 별로 관심 없는 척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거실로 돌아왔다. 쿠르트가 커피를 권했고 준호는 동의했다. 수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쿠르트가 부엌으로 가자 커피 머신 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방을 서성이며 책장의 책들과 액자 속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어때? 마음에 들어?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한국어로 수진에게 물었다. 아주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파트가 정말 멋져요? 그래, 나쁘지 않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흥정을 해야겠어. 수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했다. 쿠르트가 커피 3잔과 쿠키 접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커피 테이블에 쟁반을 놓고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수지는 컵을 들고 고개를 까딱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커피는 진하고 향기로웠다. 인스턴트가 아닌 진짜 원두 커피였다. 쿠르트는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톤으로 다시 말을 꺼냈다. 수지는 주에 깊게 들었다. 그는 이 아파트에서 3년 동안 살았다고 했다. 이곳을 무척 사랑하지만 현지 회사와의 계약이 끝나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아내와 다 큰 아이들은 그곳에 남아있는데 모두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그는 아파트와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따뜻하면서도 약간의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듣고 고개를 끄덕인 후 수진에게 짧게 통역했다. 일 때문에 떠난대. 계약이 끝났다고. 수진은 속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왜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쿠르트가 떠나는 것을 슬퍼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세부 사항들이 집주인을 더 인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지만 준호는 그런 것까지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어서 대화는 거래의 세부 사항으로 넘어갔다. 쿠르트가 제시한 가격은 높았지만 지역의 이런 아파트로는 합리적인 수준이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비싸. 그는 수진에게 한국말로 말한 뒤 다시 독일어로 쿠르트와 흥정을 시작했다. 수진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준호는 공격적으로 말하며 논리를 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더 저렴한 다른 대안도 있다고 했다. 쿠르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파트는 최상의 상태이고 동네는 고급 주거지역이며 모든 서류가 깨끗해서 거래 직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쿠르트는 고개를 저으며 너무 큰 할인이라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지는 컵을 손에 쥔 채 앉아있으면서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곳에 없는 사람처럼. 마치 이 아파트가 자신의 집이 아니고 자신의 미래의 집도 아니고 자신의 삶도 아닌 것처럼 그저 모든 역할이 이미 정해진 연극 속의 말 없는 엑스트라, 배경일 뿐이었다. 흥정은 20분가량 계속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처음 가격보다는 약간 낮지만 쿠르트가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남자들은 만족스럽게 악수를 나눴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합의했어. 그가 수진에게 말했다. 할인 많이 받았지? 저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대화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느끼면 바로 부드러워지거든. 수진은 힘없이 미소로 답했다. 쿠르트가 무언가 말하자 그녀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거래를 언제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자세히 논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아시다시피 쿠르트가 준호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런 거래는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작업도 줄고 세금도 줄어들죠. 제가 서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는 법무사가 있는데 빠르고 깨끗하게 처리해 줄 겁니다. 준호는 흥미를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떻게 제안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쿠루트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한 사람 명의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은행 업무나 세금 처리가 더 간단해지죠. 나중에 필요하면 부인을 추가하는 식으로 가족 내부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저도 여기서 부동산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처음엔 전부 제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차분하게 지분을 나눴죠. 편리하고 이득입니다. 이수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컵을 3개 움켜쥐었다. 한 사람 명의로 처리한다고. 자신을 빼고 준호의 명의로. 준호는 제안을 고민하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결정은 두 분이 하시는 거죠. 쿠루트가 두 손을 펼쳤다. 저는 그냥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생각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원하시면 법무사 연락처를 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준호는 이 대화에 대해 그녀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통역도 하지 않았고 마치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저 수리, 가구, 그리고 어떤 것을 아파트에 남겨두고 어떤 것을 쿠루트가 가져갈지에 대해 상냥하게 대화를 이어갈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 소파 등받이에 무심하게 기댄 모습, 쿠루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며 취하는 손짓. 그는 만족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반면 그녀는 옆에 앉아 있으면서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정말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만 하려고 계획했던 걸까? 정말로 그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려고 했던 걸까? 그게 더 간단하고 나중에 명의에 추가해주겠다고 말한 뒤 그냥 잊어버리거나 안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추가하지 않아서 그녀를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자신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 생각이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하나같이 끔찍했다. 내가 과장하는 걸까? 어쩌면 그는 정말 나중에 제대로 처리할 생각이었고 지금은 그냥 절차를 간소화하려던 것뿐일지도.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상의하지 않았을까? 왜 이 대화를 숨기는 걸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얘 정신 차려야 해. 이 만남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해.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대화는 40분 더 이어졌다. 독립적인 감정평가사의 아파트 점검 일정, 서류 확인, 집을 비우는 시기 등을 논의했다. 쿠루트는 전문적이고 친절했다. 준호는 단호하고 사업가다웠다. 수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기계적으로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차가운 공허함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남자들은 가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다. 쿠루트는 노트북을 꺼내 어떤 문서를 열고 준호에게 표준 양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화면에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논의했다. 준호가 질문하고 쿠루트가 대답했다. 수지는 한쪽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 남자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있고 자신은 그저 인테리어의 일부, 말 없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 쿠루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주의 깊게 탐색하듯이. 수지는 시선을 내렸지만 그가 계속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그는 준호에게 몸을 돌려 한마디를 내뱉었고 그 말에 수지는 숨이 멎었다. 부인께서는 서류가 당신 명의로만 등록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죠. 그가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물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지는 숨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앞에 허공을 응시했다.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다. 준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움찔하지도 않고 그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가 같은 언어로 손을 무심하게 내저으며 말했다. 어차피 이해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요. 제가 벌고 제가 돈 내니 제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게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쿠루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나 불만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수지는 계속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만 속은 분노로 들끓었다. 충격, 고통,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에 걸린 듯 숨을 쉴 수 없었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의 일이 아니다. 그냥 살면서 내가 주는 것에 기뻐하면 된다. 이것이 그가 자신을 보는 방식이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다. 아내로서도 파트너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아닌 그저 먹여주고 산책시켜주면 되지만 발언권은 없는 애완동물처럼 15년의 결혼 생활, 15년 동안 그녀는 그를 위해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지지하고 그의 기분과 무시, 거만한 태도를 견뎠다. 15년 동안 그가 변하기를,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그들의 공동의 집이 될 아파트가 오직 그의 명의로만 등록될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턱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그가 익숙해하고 그녀에게 기대하는 대로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앉아 있었다. 만남은 끝나가고 있었다. 준호와 쿠르트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며칠 뒤에 다시 통화해서 법무사와의 다음 만남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쿠르트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고 다시 한번 준호와 악수한 뒤 수진에게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말없이 내려왔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듯 무언가 흥얼거렸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은 밝았고 날씨는 따뜻하고 봄처럼 상쾌했다. 사람들은 가로수길을 산책했고 아이들은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평범한 날, 평범한 삶, 수지는 남편 옆을 걸으며 마치 다른 차원의 현실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주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은 차에 탔다. 준호는 시동을 걸고 신나는 팝송을 틀었다. 어때, 수진아, 좋은 아파트지? 그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물었다. 내가 괜찮은 곳 찾을 거라고 했잖아. 저 독일 사람, 말이 통하더라.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짠돌이들하고는 달라. 가격도 문제없이 깎아줬고. 내가 잘했지, 안 그래?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무심하게 들렸다. 네, 좋은 아파트네요. 그렇지. 준호는 음악에 맞춰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일주일쯤 뒤에 가계약하고 계약금 내면 끝이야. 한두 달 뒤면 이사할 수 있을 거야. 뭐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부터 수리 계획 세워도 돼. 뭐, 내 생각엔 지금도 다 훌륭하지만. 수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파트에 대해 모든 것이 얼마나 순조롭게 풀리는지,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 계속 떠들었다. 수지는 반쯤 귀를 닫고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쿠르트의 아파트에서 들었던 그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되뇌고 있었다. 서류는 당신 명의로만 등록될 겁니다. 어차피 이해도 못하고 자기 일도 아니에요. 모든 단어가 칼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는 수년간 그들이 가족이고 함께이며 그가 자신을 아낀다는 환상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는 그저 반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편리한 가정부처럼 그녀를 곁에 뒀을 뿐이었다.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지금 울면 안 돼.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 집에 도착했다. 준호는 곧장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다.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컵을 싱크대에 놓고 조리대에 기댄 채 자신의 동네의 잿빛 마당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이제 어떡하지?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그에게 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하려는지 직접 묻는다면 그는 분명 멋진 변명을 찾아낼 것이다. 세금 때문에 더 간단하다거나 나중에 다 명의를 변경해 줄 거라거나 당신은 이런 문제 잘 모르니 걱정 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믿을 것이다. 믿고 싶으니까. 반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안다. 그의 말, 그의 말투, 그의 태도를 들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경멸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수지는 몸을 바로 세웠다. 아니, 이제 그만. 편리하고 조용하고 순종적인 건 이제 그만. 진실에 눈 감고 모든 게 어떻게든 저절로 해결되길 바라는 것도 그만. 그녀는 거실로 돌아갔다. 준호는 어떤 토크쇼를 보며 진행자의 농담에 깔깔대고 있었다.
수진은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자신을 속이고 머물 곳을 빼앗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사실조차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준호 씨, 그녀가 불렀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할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해, 수진아.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물러서고 자리를 피하고 침묵하고 대화를 미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니, 지금 해야겠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왜 그래? 화났어.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 있어? 있어요. 수지는 방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말해봐요. 아파트 누구 명의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이런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당연히 우리 둘 명의로지. 왜 그래? 거짓말하지 마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수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그에게 맞서고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선을 넘었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쿠르트 씨가 당신한테 한 사람 명의로, 당신 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당신은 동의했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이 가늘어졌다. 어떻게? 그는 말을 더듬었다. 당신, 엿들었어. 두 사람 대화, 다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독일어 못하잖아. 그는 말을 멈췄고 수지는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못한다고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확신해요.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당신, 독일어 할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준호는 정신을 차리려는 듯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갑자기 다가섰다. 얼마나 됐어? 그가 거칠게 물었다. 독일어 안지 얼마나 됐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중요한 건 다른 거죠. 당신, 나를 속이려고 했어요? 속이다니, 무슨 소리야?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녀는 움찔했지만 자리를 지켰다. 난 그냥 절차를 간단하게 하려던 것뿐이야. 나중에 당신 명의도 추가해주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됐을 거라고. 나중에라. 그녀가 조용히 반복했다. 어쩌면 추가 안 해줬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냥 당신 명의로 뒀을지도. 편리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당신한테 의존하게 되니 어디 가지도 못할 거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호가 두 손을 휘저었다. 내가 15년 동안 당신을 위해 죽어라 일하고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무슨 음모나 꾸민 것처럼 몰아가? 15년 동안 나를 위해 죽어라 일했다고. 우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폈다. 그럼 저는 그동안 뭘 했는데요? 소파에 누워만 있었나요? 저도 일했고 집안일 했고 당신의 무시를 견뎠어요. 무슨 무시? 그가 다가서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난 항상 당신한테 잘해줬어. 먹여 살리고 보살폈다고. 수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아파트에 대한 내 의견조차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언제나처럼 그냥 혼자 다 결정했죠. 나는 그냥 조용히 기뻐해야 했고요. 그래,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잘 아니까. 그가 소리쳤다. 당신은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당신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그녀가 내뱉었고 자신의 용기에 스스로도 놀랐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다. 수지는 그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당황하고 화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발밑 땅이 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가 마치 이해 못하는 아이에게 설명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이 대화를 엿듣고 모든 걸 오해해서 지금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거군. 마지막으로 설명하지. 난 서류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건 흔한 방식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당신을 추가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날 믿지 못한다면? 못 믿겠어요. 수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쿠르트 씨에게 한 말을 들었으니까요. 어차피 이해도 못하고 자기 일도 아니라고. 그냥 내가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웃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수지는 결혼 생활 내내 처음으로 그가 할 말을 잃은 모습을 보았다.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요? 수진이 그에게 다가서자 이번에는 그가 물러섰다. 설명해봐요. 나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하고 모르는 사람과 나를 의논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물건처럼 취급할 때 무슨 뜻이었는지. 수진아, 내가 좀 흥분했었어. 그는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 애썼다. 그냥 말이 헛나온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당신 상처 주려던 게 아니란 거 알잖아. 상처 주려던 게 아니라고.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우는 건 나중에 혼자 남았을 때 올 것이다. 지금은 버텨야 했다. 준호 씨, 당신은 몇 년 동안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매일, 모든 말로, 모든 눈빛으로, 나를 위해 내린 모든 결정으로. 나는 참았고 변하기를 바랐어요. 일시적인 거라고. 당신이 그냥 회사에서 지쳐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그냥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난 당신을 존중해. 그럼 왜 아파트가 당신 명의로 될 거라는 걸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녀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하며 속에서 뜨겁고 억누를 수 없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왜 숨겼어요? 왜 모르는 사람과는 상의하면서 나와는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애초에 당신은 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왜 그걸 숨겼어? 왜 비밀로 했냐고? 어쩌면 당신한테도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응. 수지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움찔했다. 그가 이렇게 상황을 뒤집을 줄은 몰랐다. 숨긴 게 아니에요. 그녀가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비웃을 걸 알았으니까요. 플로리스트 강좌, 요가, 내가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을 비웃었던 것처럼요. 과장하지 마. 그가 손을 내저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당신은 항상 뭘 시작했다가 그만두잖아. 내가 그만둔 건 당신이 내 안의 모든 의욕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수진이 소리쳤고 자신의 목소리 크기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녀는 한 번도 소리친 적이 없었다. 내가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그게 어리석고 진지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했어요.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난 믿었어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약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믿었다고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준호가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자신감이 없었다. 그런 단어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의미는 바로 그거였어요. 수지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두 팔로 자신을 감쌌다.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준호는 바닥을 보며 침묵했다. 수지는 그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반박해주기를, 자신이 틀렸다고 증명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말이 없었다. 뭐라도 말 좀 해봐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부탁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새로운 감정을 읽었다. 분노도 짜증도 아닌 어떤 당혹감과 원망이 섞인 감정이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나쁜 남편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고? 좋아. 어쩌면 상처 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노력했어. 우리를 부양하려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지독하게 일했어. 아파트, 옷, 휴가.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돈이 존중은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존중은 당신의 의견을 묻고 당신의 소망을 고려하고 등 뒤에서 경멸적으로 당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 좀 그만할 수 없어. 그가 다시 폭발했다. 이미 설명했잖아. 말이 헛나왔다고. 쿠르트가 먼저 물어봤고 난 생각 없이 대답했을 뿐이야. 생각 없이 이수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이 생각 없이 말할 때
그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나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줬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고 순간 수지는 겁이 났다. 그가 때릴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는 그저 돌아서서 창가로 걸어가 거리를 응시했다. 당신이 과장하는 거야.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사소한 일을 부풀리고 있어? 난 좋은 남편이야. 가족을 부양하고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워. 당신 처지였다면 많은 여자들이 기뻐했을 거야. 내 처지였다면 많은 여자들이 벌써 떠났을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가 휙 돌아섰다. 그의 눈에 위험한 불꽃이 일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내 처지였다면 많은 여자들이 벌써 떠났을 거라고요. 그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고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짐처럼 여기는 사람과 사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니까. 나한테 이혼으로 협박하는 거야.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심이야. 당신이 엿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던 15년 때문이에요. 당신이 내 머리 위에 지붕을 빼앗으려 했던 것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뭘 잘못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난 아무것도 빼앗으려 하지 않았어. 그가 소리쳤다. 난 그냥 절차를 간단하게 하려던 것뿐이야. 당신은 날 속이려고 했어요. 수진도 맞서 소리쳤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바보라서 모를 거라고 아무것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항상 침묵하고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둘 다 거칠게 숨을 쉬었고 둘 다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창밖에서는 누군가 경적을 울렸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대화 내내 처음으로 당혹감, 거의 무력감에 가까운 감정이 묻어났다. 우린 잘 지냈잖아. 모든 게 괜찮았다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야? 모든 게 당신에게는 괜찮았겠죠.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나에게는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냥 내가 침묵하고 참고 희망을 가졌을 뿐이에요. 무슨 희망을? 당신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그녀는 결국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참지는 않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땠는지 당신이 기억해 주기를. 다시 나를 사랑해 주기를. 하지만 당신은 오래전에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천천히 변해갔다.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남았다. 피로, 죄책감, 아니면 그저 공허함. 그럴지도 모르지.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 말은 선고처럼 들렸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난 지쳤어. 수진아. 일에도 문제에도 모든 것에. 그리고 당신은 항상 배경 어딘가에 있었지. 편안하고 익숙하게. 난 당신이 힘든 줄 몰랐어. 모든 것에 만족하는 줄 알았지? 난 아무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은 묻지 않았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소파로 걸어가 힘없이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더 이상 소리칠 힘도 울 힘도 없었다. 속에는 쥐어짠 듯한 공허함과 이상한 명료함만이 남았다. 이제 어떡하지? 준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모르겠어요.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사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쿠르트 씨한테서. 당신이 원했던 방식으로는요.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럼 거래는 취소하는 거야? 네. 그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당신 명의로만 등록된다면 난 구매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혼하고 싶다는 거군. 그는 질문 없이 단정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창가로 걸어가 마당, 놀이터, 할머니들이 앉아있는 벤치를 바라보았다. 단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할 건데?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집을 나가서 당신 월급으로 방 한 칸 얻어서 어느 후미진 동네 구석에서 혼자 살겠다고.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가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이 보였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겁을 주고 자신 없이는 망할 것이라고 보여주려는 것. 예전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도 그건 내 구석, 내 인생, 내 선택일 거예요. 준호는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손을 내젓고 소파에서 일어섰다. 마음대로 해. 그가 내뱉었다. 난 민철이네 가서 잘래? 거기서 나도 좀 생각해봐야겠어. 당신은 여기서 당신 결정에 대해 잘 생각해봐. 정신 차릴지도 모르지. 그는 침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그가 가방을 꺼내고 물건을 던져 넣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그는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서 문을 쾅 닫았다. 정적. 수지는 창가에 서서 그가 현관을 나와 차에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차가 모퉁이 뒤로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다. 고통 때문에, 안도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서진 희망의 씁쓸함 때문에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다. 이윽고 흐느낌이 잦아들고 호흡이 안정되었다. 수지는 소매로 얼굴을 닦고 바닥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다. 방은 엉망이었다. 준호가 서두르며 옷장에서 옷을 꺼내 문도 닫지 않고 나갔다. 수지는 기계적으로 어지러진 것을 치우고 떨어진 속옷을 다시 접어넣었다. 그러고는 숨겨둔 곳에서 연습 문제집과 교재를 꺼냈다. 침대에 앉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내일 그녀는 쿠르트 씨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파트를 사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그의 시간을 뺏은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몰랐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다시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몰래 공부했던 그 언어로 새 페이지에 몇 문장을 썼다. 단어들은 쉽고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며 하늘을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수지는 그 노을을 보며 내일은 새로운 날, 그녀의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침에 수지는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며 어제의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느라 잠을 설쳤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졌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더 단단하고 더 결연해 보였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부엌에 앉았다. 쿠르트 씨에게 전화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해야 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네, 여보세요. 억양이 섞인 익숙한 목소리가 답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언어로 천천히 정확한 단어를 고르려 애쓰며 말했다. 쿠르트 씨, 저 수진입니다. 어제 남편과 함께 댁의 아파트를 봤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대답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수진 씨, 당신 독일어 하시는군요. 네, 그녀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이해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렇다면 제 남편과 나눈 대화를 들으셨겠군요. 한마디도 빠짐없이요. 다시 한번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제가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만 당신 남편이 너무 완강해서 그건 당신들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주 불편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지는 잿빛 아침 하늘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저희가 아파트를 사지 않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시간을 빼둬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쿠르트가 재빨리 말했다. 당신은요? 당신은 사고 싶지 않으세요? 수지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집입니다. 혹시 당신이 사고 싶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남편 없이요. 저는 그럴 돈이 없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저는 격리로 일해요.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런 아파트를 살 만큼 모으지 못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요? 모르겠어요. 수지는 미간을 문질렀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준호 씨가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들어보세요. 쿠루트가 더 부드럽고 동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아파트가 필요하시다면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가격을 조금 낮춰드릴 수도 있고 대출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시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급하게 팔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지는 마음속에서 희망과 비슷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어제 당신을 보면서 제 딸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그 애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어요. 남편이 모든 걸 결정하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죠. 딸은 그와 헤어지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당신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수지는 참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준비되시면 전화주세요. 그리고 서류나 상담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좋은 변호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수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혼자서 준호 없이 아파트를 산다는 것,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두렵고 동시에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나만의 집, 나만의 공간, 나만의 삶. 다음 며칠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준호는 사흘 만에 어둡고 침묵한 채로 돌아왔다.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늦게 들어와 일찍 나갔고 소파에서 잠을 잤다. 수진도 대화를 피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릴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주택담보대출,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읽고 변호사와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계산했다. 상황이 썩 밝지는 않았지만 절망적이지도 않았다. 이혼하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다. 자신의 지분을 준호에게 팔거나 시장에 내놓으면 초기 계약금으로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남은 금액에 대한 대출은 그녀의 안정적인 월급과 경력을 고려할 때 승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쿠루트에게 전화했다. 아파트를 사보려고 해요. 그녀가 서론 없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도요. 둘 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에 따뜻한 미소를 담아 대답했다. 만나서 모든 걸 논의하죠. 그들은 쿠루트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서류 폴더와 변호사 전화번호를 들고 왔다.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가격, 시기, 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쿠루트는 정말로 가격을 10% 낮춰주며 자신은 돕고 싶고 최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좋은 사람에게 아파트를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먼저 개인적인 상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분과요. 제가 당신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결혼한 상태에서는 어떤 큰 거래든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알아요. 수지는 컵을 손에 쥐었다. 이번 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해방감을 주었다. 마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골마왔던 것을 마침내 소리내어 말한 것 같았다. 그날 바로 그녀는 쿠루트가 추천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했다. 똑똑한 눈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40대 여성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명확하게 행동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동시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으니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이 더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혼전 계약서가 없다면 법원은 아마 반반으로 나눌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복잡한 문제 없으면 서너 달 정도요. 그가 저항한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수첩에 모든 것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변호사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확실하신가요? 이혼하고 싶으신 게 확실하냐고요?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와 눈을 맞췄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상으로요. 준호와의 대화는 저녁으로 미뤘다. 집에 와서 늘 그랬듯 습관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그는 8시쯤 나타나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고 수지는 속이 긴장으로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준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피로와 어떤 체념을 읽었다. 마치 그가 이미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저 이혼 소송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일 서류 들고 변호사 만나러 가요. 당신이 알고 있었으면 해서요. 그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결국 결심했구나. 그는 묻지 않고 사실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널 되돌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없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알았어.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우린 정말 갈 길이 다른지도. 나도 일주일 내내 그 생각했어. 우린 오래전부터 남이었어. 수진아. 그냥 내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야. 나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는 분할하는 거지? 네, 제 몫을 받고 싶어요. 좋아.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다만 팔지는 말자. 내가 당신 지분을 살게. 감정평가는 공정하게 하고 시세대로 지불할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제안이었고 그가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다. 알겠어요. 그들은 잠시 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준호가 일어나 짐을 싸러 침실로 갔다. 수지는 부엌에 남아 그가 방을 오가며 옷장을 열고 가방에 무언가를 챙기는 소리를 들었다. 30분 후 그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당분간은 민철이네 있을게. 그가 문가에 서서 말했다. 그러다 뭐라도 구해야지. 서류 관련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알겠어요. 그는 잠시 더 서 있었다. 무언가 덧붙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은 쾅소리 없이 조용히 닫혔다. 수지는 아파트에 혼자 남았다. 이제는 숨막히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이혼 절차는 길고 지루했다. 서류, 재판, 감정평가, 협상. 준호는 다행히도 장애물을 만들지 않고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4개월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재산을 분할했다. 수지는 자신의 아파트 지분에 대한 돈을 받았다. 그 금액은 그녀에게 거대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들이 결혼 기간 동안 모은 것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 몇 달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해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국제기업에 자리를 찾은 것이다. 월급은 이전보다 1.5배 높았다. 면접에서 언어 실력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그녀는 자신감 있고 유창하게 말했고 면접관들이 놀라는 것을 보았다.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인사 담당자가 물었다. 독학했습니다. 우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녁마다요. 8개월 동안. 인상적이네요. 여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직원을 높이 평가합니다. 새로운 일은 흥미롭고 역동적이었다. 수지는 회사의 유럽지사 재무회계를 담당했다. 외국인 동료들과 소통하고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신청을 승인했다. 안정적인 직장, 투명한 소득, 좋은 신용기록 덕분에 꽤 빨리 진행되었다. 쿠르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고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다. 정말 친절하세요. 수진이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누구나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진 않을 거예요. 제가 급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입니다. 그건 존중받을 만한 일이에요.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서류가 처리되고 돈이 이체되고 열쇠가 전달되었다. 수지는 텅 빈 아파트 자신의 아파트제에 서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거대한 창문, 밝은 방, 공원이 보이는 전망.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오직 그녀만의 것. 쿠르트는 약속대로 소파, 식탁, 침대 등 일부 가구를 남겨두었다. 나머지는 수진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천천히 구매했다. 그림을 걸고 책을 정리하고 발코니를 꾸몄다. 모든 사소한 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선택, 그녀의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좌, 국제재무회계 심화 과정에 등록했다. 수업은 저녁과 주말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처럼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을 바꾸고자 하는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세 번째 수업에서 45세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그녀 옆에 앉았다. 키가 크고 기분 좋은 미소와 세심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가 옆에 빈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물론이죠. 김현우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서수진입니다. 그들은 강의 후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역시 국제기업에서 일하고 최근에 이혼을 겪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번호를 교환하고 시험 준비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만남은 정기적이 되었다. 처음에는 공부만 했다. 어려운 주제를 분석하고 노트를 공유하고 사례를 토론했다. 그러다 수업이 끝나면 카페에 들러 그냥 대화를 나누고 소식을 교환하게 되었다. 현우는 주의 깊은 청취자였다. 말을 끊지도 원치 않는 조언을 하지도 않고 그저 듣고 이해해 주었다. 대단하시네요. 어느 날 수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가 말했다. 누구나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나이에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건요. 제 나이요. 그녀가 웃었다. 저 42살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미소 지었다. 아직 모든 것이 앞에 있는 나이죠. 당신은 그걸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들은 변화가 두려워서 불행한 관계에 갇혀 살죠. 저도 두려웠어요. 수진이 고백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더 끔찍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 따뜻하고 가까워졌다. 현우는 서두르거나 압박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그들은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작고 아늑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수지는 다시 신뢰하고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허락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그녀의 발코니에서 와인 잔을 들고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수진이 대답했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쿠르트의 아파트에서 그 운명적인 한마디를 들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1년.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저녁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도 두려워하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자신의 취미와 꿈을 숨겨야 했던 사람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던 사람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그 길은 험난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행하더라도 익숙하고 안전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외로움과 불안감에 밤새 울었던 밤들이 있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고 자신이 너무 약하고 너무 경험이 없고 너무 평범해서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자신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힘을 찾아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그녀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진정한 삶의 시작.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식탁 위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수지는 수화기를 들고 화면에 뜬 현우의 이름을 보았다. 여보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집에 있어요. 물론이죠.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앞으로는 온전한 삶. 그녀의 삶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